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집단 치료 분야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2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03년, 그때의 집단 치료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이미 검증된 이론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뭐랄까, 거의 예측 가능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모든 걸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2003년의 안정된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세 가지 혁명, 즉 과학, 사회, 그리고 기술의 변화를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낸 2025년, 바로 오늘날의 집단 치료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1세기 초, 그러니까 2003년의 집단 치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는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대세였어요. 정신분석, 대인관계, 그리고 집단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 다들 어빙얄롬의 치료 요인이라는 개념을 공통 언어처럼 썼고요. 집단이라는 공간을 바깥 세상의 사회적 축소판으로 봤죠. 그러니까 주된 관심사는 이 이론들을 어떻게 잘 섞을까, 그리고 당시 의료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치료실이라는 문 안쪽에 집중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때 첫 번째 혁명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로 과학이죠. 당신들이 하는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런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줄여서 IPNB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뇌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재구성된다는 이론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 사이의 연결이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걸 과학으로 증명해낸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사람들은 운에 대해 운의 소통이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서로의 감정을 비언어적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것 있잖아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결이 진짜 치유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인용구가 상황을 딱 보여주죠. 치료사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예전처럼 머리로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아니라 집단원들의 불안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생물학적 조율자가 된 겁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멋진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7년에는 최초의 공식적인 임상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또 코어 NR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환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직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치료가 이제 예술의 영역을 넘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혁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치료실 밖의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이 치료실의 문을 아주 세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흐름이 딱 보이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심해지면서 학회에서도 폭력과 회복 달력성 같은 주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러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터지면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엄청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결국 미국 집단정신치료학회 AGPA도 공식적으로 반인종주의 입장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에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 사람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게 되죠. 이 변화가 실제 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소위 미세 공격, 그러니까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묘한 차별적 발언 같은 걸 그냥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전이 현상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이걸 집단 파열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안전을 깨트리는 심각한 사건이고 리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회복시켜야 할 문제라고 본 거죠.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2025년 학회 주제인 보여지는 것, 집단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 사람을 치유하려면 그 사람의 인종, 성 정체성, 신경 다양성 같은 모든 모습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선언인 거죠. 이제 개인의 아픔을 사회적 맥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 분야의 표준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혁명입니다. 이건 앞선 두 혁명과는 좀 달라요. 계획된 게 아니라 갑자기 닥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그 파급력은 지난 10년치 변화를 단 1년 만에 이뤄낼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거의 모든 집단 치료가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으로 줌 같은 화상회의 툴로 옮겨가야 했어요. 이건 대전환이었죠. 치료는 당연히 얼굴 보고 만나서 해야지라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연구 결과 온라인 집단 치료가 대면 치료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지리적, 신체적 장벽이 없으니 접근성은 훨씬 좋아졌고요. 물론 치료사들은 온라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 했고, 주 경계를 넘어서 치료할 때 자격 문제라던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비밀 보장 같은 새로운 윤리적 과제들도 생겨났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3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미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단 10%만이라도 집단 치료로 연결할 수 있다면 추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예요. 어마어마하죠. 기술 덕분에 집단 치료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과학, 사회, 기술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혁명을 겪고 난 지금 2025년에 집단 치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이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어빙얄롬의 교과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03년판과 2025년 최신판을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대인관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치료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죠. 이론적 기반도 기존의 실존주의의 뇌과학과 애착이론이 더해졌고요.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맥락 부분인데요. 집단을 단순히 사회의 축소판으로 보는 걸 넘어서 사회 정의와 억압의 문제가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온 겁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의 치료사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거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해석해주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신경계 수준에서부터 안전함을 느끼도록 돕는 안전기지 창조자에 가까워진 거죠. 지난 20년 동안 과학, 사회, 그리고 기술은 우리가 알던 집단 치료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였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의 20년은 또 어떤 혁신과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